네. 오늘 저는 딥R이 최근에 오픈AI에서 강학습으로 요약을 하는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을 오늘 리뷰하는 김에 넣어서 그 논문에 약간 10초가 된 논문까지 두 개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큰 목소리로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논문인데 이게 두 가지 논문이거든요. 첫 번째 논문은 딥스 2017에 저게 딥R의 에이전트인데 강학습 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휴먼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백플릭하는, 백덤블링 하는 거를 훈련시켜보는 논문이었어요. 최근에 난 오픈AI에서 요약하는 논문도 똑같은데 강학습 에이전트를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백플릭을 가르친 것처럼 강학습 에이전트한테 이제 테스트가 서머리인 거죠. 서머리를 휴먼 피드백을 계속해서 서머리를 가르쳐보자. 저번 달에 나온 오픈AI 논문. 이걸 배웠고요. 이 모티베이션은 저희가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한테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저희도 사실 저희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강학습 에이전트한테 뭐 축구 게임을 하는 걸 가르친다. 이러면 정확히 리얼 펑션을 어떻게 제가 설정해줘야 될지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반대로 또 NLP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파인팅의 목적은 이제 주어진 텍스트에다가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हु드를 높이는 건데 이게 저희가 원하는 그럴듯한 요약을 한다. 라는 약간 미스 얼레먼트가 있다. 이것이 그 논문의 어떤 모티베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요약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너가 정확히 원하는 그럼 사람이 원하는 요약은 뭐야? 한번 요약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본인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약본을 두 개를 주고 뭐가 더 나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비교하는 건 상당히 쉽다는 게 이 두 논문의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한 텍스트가 쭉 있고 그 요약문 두 개를 두고 체크는 이제 사람이 선호했다는 뜻으로 찾는 건데 셋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한번 이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그러면 얘를 한번 강학습이랑 섞어보면 어떻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가 이제 두 논문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래 강학습 같은 경우에 그냥 아래 에이전트가 있고 얘가 이제 액션을 하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과 그 다음 observation 들어와서 그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쌓고 별로 학습하고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주어지던 이 리워드를 쓰지 말고 저희가 가상의 리워드 펑션을 새로 만들어서 아래 에이전트, 강학습 에이전트한테 계속 정해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 리워드 펑션을 아까 저희가 쌓아놨던 휴먼 컴패리즌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강학습 리워드 프리트를 훈련시키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더 높은 리워드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리워드 펑션이 휴먼 피드백을 배우게 하고 그 리워드 펑션을 옵티마이즈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첫 뭔가 오픈AI가 한 연구다 보니까 약간 한 발 내딛는 연구다 보니까 당장은 되게 좀 비효율적입니다. 애초에 이게 모으고 다시 훈련하고 모으고 훈련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시간도 많이 들고 레이블러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휴먼 레이블링 데이터도 좀 퀄리티 높여야 됩니다. 일을 대충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보장이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이제 당장은 실용적이지 않은데 이런 연구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논문도 내고 디스커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 논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오픈AI랑 딥마인드가 같이 쓴 논문인데요. 각 두 회사의 세이프티 팀이라고 약간 딥러닝과 안전에 관해서 약간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같이 쓴 논문입니다. 오브젝티브부터 보면 이 논문의 꼴은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사람이 선호할 만한 행동을 하게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이 스컬이라는 게 이거 아까 말한 이거 갖다 주고 두 가지 케이스 갖다 주고 이거 좋아 저거 좋아
라고 한 번 묻는 거를 쿼리라고 하는데 최대한 덜 물어보는 게 시간도 아끼고 레이블링 코스트 덜 들고 싶겠죠. 그래서 가장 인간이 덜 물어보면서 인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하자가 목표입니다. 여기 뉴럴넷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강화스에서 저희가 늘 사용하는 강화스 에이전트 뉴런 네트워크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선호하는 리워드를 예측하기 위한 리워드 예측 뉴럴넷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강화스에 있는 옵서베이션과 액션을 줬을 때 얘는 얼마나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일까에 대해 리워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바이먼트에서 주어지는 그 리워드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강화스 에이전트는 사람이 원하는 그 리워드 펑션 예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래 강화스에서 하던 대로 이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데이터를 쭉 만들어야 돼요. 트랙토링이고 스테이트 1에서 액션 했으면 다음 스테이트 나오고 다음 액션 나오고 쭉 하는 게 하나의 트랙토링인데 얘를 여러 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원래 하던 대로 그 강화스 에이전트를 원래 하던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대신 원래 쓰던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리워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만든 리워드 펑션에서 주어지는 그 리워드로 강화스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텐데 이 데이터를 저희가 모았으면 여기서 랜덤 샘플링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랜덤 샘플링으로 예를 들어 100초짜리 게임이다. 하나하나. 그러면 1번 트래젝토리에서 여기서 임의의 연속된 3개의 프레임만 뽑고 여기서 3개의 연속된 프레임만 뽑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게 요거 하나인데 이 두 개를 사람한테 주고 이 둘 중에 너가 뭐가 더 원하는 행동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그 사람 레이블러가 백덤블링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라고 듣고 했을 때 당연히 얘를 좋다고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쌓아놓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이 트레이토리부터 충분히 많이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 러닝으로 얘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리워드 펑션을. 그러면 얘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또 이 리워드 펑션으로 R을 옵티마이즈 하고 쭉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얘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방금 말한 저희가 데이터를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K가 3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프레임 3개를 이어놓은 거를 비교했던 뜻이고 하이퍼 파라미터. 방금 저희가 비교한 게 N개를 쌓아놨고 얘는 뭐냐면 0, 1이다. 그러면 두 번째 세그먼트가 좋다고 한 거고 1, 0이다. 첫 번째 세그먼트 좋다는 거고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럼 둘이 약간 차이다, 동점이다 라고 생각한 데이터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좋을지 예측할 때 1부터 3초까지를 리워드를 더하는 거에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그리고 얘를 1번 세그먼트가 사람이 더 선호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개를 쌓은 걸. 그리고 얘를 갖고 와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음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저희 예측 값이고 얘가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 2번을 프리파운드 했다. 그럼 얘가 1이 되고 0이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얘를 그라운트에서 사용하면 사람이 선호하는 실제 레이블링 데이터와 모델이 예측한 사람의 선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냥 스파베스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학습지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트릭인데요. 애초에 모델이 학습을 하는 동안 계속 얘한테 리워드를 주는 리워드 펑션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리워드 뉴럴넷을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중에 좀 저희 모르는 방식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개 써서 적절히 섞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 원래 강화습에서는 따로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걸 지지 않는데 이때는 리워드 펑션이 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빼놔가지고 밸리데이션 로스를 좀 낮게 유지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좀 해라. 그리고
이 포인트 짚었는데요. 아까 제가 이걸 예측할 때 원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람이 좀 게으르기도 하고 좀 집중도 이루어지면 랜덤하게 레이블을 찍다 보니까 10%는 좀 랜덤하게 얘가 찍을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논문에 써 있습니다. 제 생각, 정확히 나와 있는 말로만 써 있어서 제 생각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옵티마이즈 한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워드는 다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배치에서 조금만 거 빼주고 그러니까 노멀라이션 한번 해줍니다. 원래 이거는 가우스에서 많이 쓰이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이고요. 첫 번째는 원래 그냥 인터넷 리워드대로 학습하는 오리지널 RL. 두 번째는 오라클인데 얘가 저희 모델과 다른 점은 얘도 리워드 모델을 뉴럴넷에서 만들어서 피팅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레이블을 휴먼이 만든 레이블로 주는데 얘는 휴먼 레이블이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아까 저희가 3개 연속된 프레임을 떼왔을 때 얘를 이제 2개 두고 원래 이 뷰는 뭐냐면 저희가 1번이 좋다.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방식인데 오라클은 뭐냐면 실제 리워드 성질을 접근을 해서 얘가 실제 인바이러먼트 리워드가 2, 3, 4, 5 얘는 1, 1, 1이었다. 그러면 뮤1은 1, 뮤2는 0. 그러니까 원래 리워드 성질 접근해서 정확히 뭐가 더 좋은지를 그냥 브라운트에서 때려버리는 방식을 오라클입니다. 얘를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세 번째는 이건 저희 모델. 저희 예측과 사람이 레이블링한 그거 사이의 크로스 주의 방식. 그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제가 생각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데요.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성능이 높고 리어드를 높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게 안전하다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빠르고 점프도 좀 잘하고 안 넣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1.1점, 마이너스 2점 주는 게 과연 정확히 우리의 어떤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뭔가 그런 걸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접근. 이게 실험인데요.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휴먼 레이블러는 이렇게 레이블링 하는데 첫 번째로는 각 태스크에 대해서 뭐가 좋은 건지 설명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걸어가는 워커라는 게임인데 이 세 개 만드는 지점이 센터거든요. 이 센터가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만약에 이 두 개를 저희가 보고 나서 비교를 했는데 둘 다 오른쪽으로 적절히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동점 줘라. 동점 말고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중심이 높이 있는지로 타이 브레이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립션 게임마다 보게 되고요. 얘는 뭐 볼 게임도 많이 끼는 게 좋은 거고 볼이 미치면 내가 안 된다.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달라라고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세그먼트는 저는 이거 3개만 비교했지만 실제로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 되는 게 제일 성능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주고 그걸 보고 사람이 체크를 하는데 한 3에서 5초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이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분 걸리고 아타리가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5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한번 학습시키는. 그래서 이게 리절트인데요. 지금 일단 먼저 보시게 되면 얘가 원래 강학습이고 얘가 아까 말한 브라운스 리어드 펑션 접근 오라클이고 얘가 저희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걸 한눈에 딱 봤을 때는 저희의 모델이 되게 낮거든요. 얘도 낮고. 그러니까 이게 낮은 게 단순히 이 모델의 성능을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리워드가 애초에 게임에서 주어진 리워드 펑션으로 Y축을 지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얘는 좀 직접적이고 얘는 좀 간접적인 방식인데 어쨌든 게임의 리워드 펑션으로 학습하는 애들이고 저희는 게임의 리워드 펑션을 전혀 모른 채 사람이 레이블링 한 걸로만 학습을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Y축을 비교로만 놓고 왜냐면 얘는 애초에 얘네는 이걸 갖고 학습을 한 거니까
단순히 저게 낫다고만 보고 저희의 모델이 성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논문의 의의랑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1번 익스페리먼트로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이 Y축 기준으로는 얘가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 모델이 훨씬 높은데 얘네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디스크리션을 줄 때 아까 이 게임을 볼 땐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줄 때 얘가 좀 얘가 이제 엔트 게임인데 얘가 약간 개미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좀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좀 뒤집어지지 않는 쪽으로 좀 좋게 생각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휴먼 레이블을 평가를 해주니까 원래 다른 강학습 때는 못 배우던 거를 저희는 그래도 좀 금방 해냈다라는 그러니까 일반 유저 펑션을 막 조정하는 걸로는 잘 못 해냈는데 여기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그런 것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네, 첫 번째 익스pansion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타리 게임인데 얘는 인풋이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500%이고 아마 이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데 한 5초 정도 걸린다 계산해서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그 모델이 이제 보라색인데 보라색이 뭐 좀 낮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아래를 좀 더 잘하고 보라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축 기준은 원래 리워드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얘는 되게 좀 얘는 높은데요. 이 게임이 뭐냐면 요건데 자동차 게임입니다. 그냥 먼저 빨리 피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좀 이기는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보다 인간이 좀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마다 좀 형태도 좀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뭔가 많이 바뀌어서 리워드만으로는 뭔가 그걸 탐험하고 일일이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배우기에는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인간은 직관적으로 이게 좋아 이게 좋아로 평가를 해줬을 때 조금 더 배우기 쉬운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슈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슈버트라는 게임을 잘 모르는데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제 점프를 뛰어다니면서 얘가 한 대 도착하면은 그 백그라운드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백그라운드 색깔을 전부 다 이제 바꾸면 이제 스테이지를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경우에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인간들이 이게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성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간이 레이블링을 잘해야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관리해주는 것도 저희의 모델 설계에 포함이 되어요. 그런 점을 이 수능 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아웃이 성능이 안 나오는 건 치팅을 못 찾은 거예요? 브레이크아웃이요? 가마학습 에이전트보다 훨씬 성능이 낮죠. 사실 이 1번, 2번 엑스페리언스는 정확히 사실 말하지 않는데 얘네 설명으로는 어쨌든 얘는 지금 10,000개 그러니까 데이터 10,000개인 스코프에서 러닝을 한 거죠. 얘는 5,600, 얘는 3,300, 얘는 5,500. 한마디 이걸로 리워드 펑션을 새로 피팅을 해가지고 계량 학습을 시켜주는 건데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약간 저희가 생각한 정답 아래를 넣고 계속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 말로는 저희가 원하는 걸 넣기엔 되게 스칼스한 되게 적은 정보를 준 거고 그런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도 뭐 이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냥 가능성을 보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실험에서. 3번 실험인데 얘는 이제 게임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해라고 해주면 진짜 더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3가지 실험을 얘네가 해본 건데 사실 아까 이 게임이 백플립을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좀 앞으로 잘 걸어나가면 그냥 이어져가는 게임인데 백플립을 하면은 더 잘하면 좀 우아한 소리가 나올수록 점수를 잘 준 겁니다. 그랬더니 원래 아델로는 백플립을 배우게 할래도 약간 배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다음 쪽에 있는데 예를 들면 얘한테 백플립을 배우게 하려면 이 논문 저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요거를 약간 핸드크래프티드하게 찾아봤다고 몇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요렇게 리워드를 주면은
백플립을 배우긴 배웁니다.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근데 이게 지금 GIS가 안 켜지는데 오픈AI 블로그가 있고 하긴 하는데 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고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백플립 하는 거 배우는데 저희의 방식, 즉 그냥 요 방식으로 해줄 경우에는 저희가 900번의 대답을 해주면 되게 약간 우아하고 빠르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요거 같이 사실 요 방식으로는 저희의 뭔가 원하고 싶은 행동을 담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의 방식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앞으로 얘도 달려나가면 이기는 게임인데 한쪽으로만 달려나갈 때만 좋다고 계속 저희가 레이블링 해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또 블로그 가면 있는데 한쪽으로만 잘 뛰어가는 걸 되게 빨리 배워요.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얘는 아까 차가 이제 앞으로 지치면 이기는 게임인데 원래는 부스터 밟으면 슝 나가거든요. 근데 왠지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남들이랑 왠지 속도 맞춰서 다시 달려보려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 영상을 쭉 보시면 얘 거리가 유지된 채로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는 어떤 게 있을 때 이어즈 펑션을 만드는 건 잘하고 뭔가 더 힘들 수 있고 휴먼 프리퍼런스를 이렇게 학습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첫 번째 논문의 다입니다. 첫 번째 논문이 끝났고요. 이제 최근 두 번째 논문이 원래 오늘 리뷰를 하려고 했던 강학습으로 요약을 하는 논문이고 이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까 전 논문에 1저자가 뒤를 뒷저자로 들어갔어요. 유명한 사람이 많네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옵젝티브는 제한을 줍니다. 48토큰 이하로 생성화돼 가장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약을 해라 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태스크만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에서 요약으로 바뀐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얘네의 모티베이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루지 스코어가 결국 휴먼 프리퍼런스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로만 써놔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틀려도 별로 리스크가 없지만 진짜 뭔가 더 중요하고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상황일 때는 그냥 요런 걸로만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그쪽으로 학습시키는 건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조금 더 인간의 의도를 학습 때 담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문제에서 모티베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이신데요. 뭐 별건 아니고 이 데이터가 다 TLDL이라고 레딧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자기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났다. 약간 사랑에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멀리 사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뒤부터 만날 수 있는데 그 4개월 동안 나못 기다리겠다. 어떡하냐? 도움을 달라라는 분인데 얘는 데이터셋에 있는 원래 그냥 그 정답 서머리입니다. 만났다. 얘는 도문이 없는 정보. 그다음에 나는 4개월 동안 못 만나는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돼 있고 얘네를 보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요게 이제 얘네 모델인데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슈퍼바이스 모델은 이 데이터셋에 파인튜닝하는 모델이고 얘는 그냥 GPT-3를 프리트레인된 모델인데 뭔가 이 둘을 되게 딱딱한 정보 전달하는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 이 휴먼 프리퍼런스를 중간에 섞어준 모델은 조금 더 플루언트하다 했다. 좀 더 자연스럽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그러시고 뭐 네. 첫 번째 예시 그냥 시작했고요. 이게 논문이 진짜 별거 없는데 약간 구성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이레벨로 보면 다음에 세 가지를 쭉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처럼 휴먼 피드백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어드 모델을 훈련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리어드 모델을 갖고 강학습을 훈련을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이 움직이는 게 요거 하나하나였다면 이 경우에는 앱이 본문, 그리고 요약본 1, 요약본 2, 그리고 인간이 어디가 좋냐고 체크하는 거 하나, 요 네 개가 합해져서 데이터 셋이 돼요. 저 썸머리는 어디서 얻어요? 이 서머리요. 이 서머리는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들이 있는데 그 베이스라인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GPT-3 프리트레인된 모델로도 처음에 좀 빼내고 슈퍼바이스드 파인튠으로 좀 빼내고 그다음에 잘 못하는 처음에 강압수를 좀 빼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다시 그걸로 강압수를 학습시키고 다시 그걸로 샘플을 또 빼내고 또 비교하고 빼내고 또 비교하고 빼내고 또 비교하고 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썸머리를요? 네. 그러니까 이 서머리가 저희 베이스라인이나 모델 하나하나를 계속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하나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의 모델이 예를 들어 중간 정도 트레이닝한 모델이 있으면 그냥 일단 걔 갖고 와서 일단 그걸 요약 좀 생성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파인 튜닝 그냥 되는 원래 기존 베이스라인들로도 요약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그럼 처음에 제 모델이 뭐 프리트레인드 버트 같은 거예요? 네. 프리트레인드 GPT-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트레인드 GPT-3로 처음에 아주 얕게 파인튠된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을 네. 시작점으로 둔 거예요? 네. 그 뒤에 나오는데 한번 뒤에서 일단 보면 하이 레벨이니까 구체적인 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스템 폴리스가 베이스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얘가 막 그냥 프리트레인 얘도 그냥 서머리 뽑아내는 데 좀 쓰고 파인튠한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로도 좀 뽑아내고 왜냐하면 그 서머리 퀄리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비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못 만들어서 잘못하면 크게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못했다라고 찍으면 되겠죠. 왜 그렇다고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 아니에요. 네. 음성이요. 이게 포스트, 요약 1, 2, 그리고 사람이 뭐가 더 좋은 거냐고 찍었냐가 있고 저는 NLP를 잘 모르긴 하는데 원래 TLDR은 이제 레딧의 포스트랑 요약본 데이터고 CNNDM은 이제 CNN이랑 뉴스 같은 데이터인데 얘를 좀 더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TLDR을 메인 데이터로 썼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고 있냐면 이미 그냥 T5 같은 거 가져와서 그냥 슈퍼바이스드 파인튜닝해서 요약본을 시켜도 엔간한 휴먼 레퍼런스만큼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태스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슈퍼바이스드 모델은 이 TLDR 같은 데서 약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뽑아내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 생각에 좀 더 어려운 데이터 셋인 얘를 가져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인튜닝된 모델을 갖다 해보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걔가 루즈 스코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걸 쭉 보고 나서 잘했냐 못했냐고 물어봤을 때 별로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TLDR이 더. 그래서 얘네가 좀 더 컨트리뷰션 가질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메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름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휴먼 피드백을 그럼 다 맞냐인데 이건 좀 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논문처럼 데이터셋을 쭉 모았으면 이제 다시 리얼드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약간은 조금 다른 로서 펑션인데 얘가 1번 요약이 있고 2번 요약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1번 요약이 좋다고 해놨다. 그러면 이 리워드 펑션은 본문 포스트랑 서머리를 보고 나서 이게 얼마나 인간이 좋아할 값일까를 예측하는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인간이 생각한 좋은 값에 대한 점수와 인간이 생각한 상대적으로 별로인 값의 차이다가 시그모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좋다고 예측한 값이 5인데 별로라 예측한 값이 1이다. 그러면 차는 4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높을 테니까 이 차가 크면 클수록 로스가 낮아.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고 생각한 서머리와 안 좋다고 생각한 서머리에 좀 차이를 넓게 벌려라 라는 식으로 리얼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얘는 저희가 아까 모은 휴먼 라벨 데이터 셋이고 요약 2개, 포스트 1개, 그다음에 요약 3개. 그리고 그렇게 리워드 펑션 학습이 됐으면 다시 이걸 갖다가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강화 학습을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한 그 리워드 펑션인데 이게 뒤에 하나가 붙었습니다. 얘가 왜 붙었냐면 그 17년에 루즈 스코어를 맥시마이즈하는 요약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는데 그 전에 리워드를 이거고 스테이트를 지금까지 뭐 생성된 내가 지금까지 서머리했던 단어고 액션은 그러면 그 다음 토큰으로 뭘 고를까 기본 세팅인데 얘가 갑자기 이 리워드만 그냥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게 슈퍼바이스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한 갖고 있는 그 요약 슈퍼바이스 파인팅의 모델이 하는 그 요약본과 너무 멀어지지 말아라 라고 약간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왜 얘만 안 하고 얘를 두냐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면에 나온 강학습으로 요약하는 거기서 나온 단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리워드 모델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 루즈 스코어로 요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 루즈 스코어는 올라갑니다. 루즈 스코어를 맥시마이즈 시키게 학습했기 때문에. 하지만 루즈 스코어가 높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보기에 좋은 요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 저 스코어 리워드는 인간이 보기에 좋냐를 평가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닌 거죠. 인간을 완전히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멀어지지 말아라라고 페널티를 줍니다. 좀 부족한데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학습한테 자유도를 높게 뒀다고 주시면 돼요. 강학습은 이제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점점 이제 사람의 선호도 점점 자 좋네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자유를 줘서 그 리워드만 맥시마이즈를 시켜버리면 더 이상 가서 점점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이그샘플이 오버피팅이 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요건데 처음에 K1은 저희가 생각한 리워드 강학습 모델이 생각하는 그 분포와 이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의 그런 분포의 거리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K1이 0이란 말은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이란 소리고 얘는 강학습이 조금 더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 상태. 얘는 R과 SL이 너무 멀어진 상태인데 보시면 혼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28살인데 기계체조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아니 나 원래 스노보드 좀 타고 좋은데 좀 이거 약간 빠져서 내가 원하는 이런 약간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은 걸까요? 나 산호세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그래서 원래 스포츠 러닝을 보면 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버피팅 했을 경우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요약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리더 성질이 완벽하지 않은데 너무 오버피팅 하다 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제 생각에 그냥 휴리스틱으로 너무 가지 마라 라는 톤으로 얘를 넣어주게 됩니다. 총 뉴럴넷 모델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PT-3 같이 그냥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파인 튜닝을 한 저희 이 TLDR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한 모델 그리고 이 리워드는 요걸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포스트와 서머리를 보고 얼마나 인간이 좋아할지 예측하는 그 서비스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RL 풀리 강화학습 에이전트도 얘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슈퍼바이스 모델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 방법으로 그 위에다가 얹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강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만 디테일을 보면 첫 논문과 똑같이 라벨을 2개를 만든 겁니다. 첫 논문과 다르게 라벨을 이제 레이블러는 할 일이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하던 것과 같이 2개의 서머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포스트가 있으면 서머리 한 개,
1번 서머리, 2번 서머리 보고 뭐가 더 좋다라는 약을 매기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의 그 약간 익스페리먼트 세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4개의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좀 형태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포스트를 주고 요약본 1이랑 2를 줍니다. 첫 번째로 얘가 좀 초록색이 좋다는 건데 이 무슨 모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좋고 얘는 좀 별로다라고 첫 번째 판단을 하고 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점수도 그냥 매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먹겨시는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안 틀렸냐. 코이런스는 뭐 그 요약 그 자체로 얼마나 말이 좀 되냐. 문법적으로 안 이상하지 않냐. 커버리지는 논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커버하고 있냐. 오버로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얘를 얘는 되게 만족했더라도 그래 퀄리티는 괜찮냐. 이 4가지 점수를 전부 다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요 데이터셋과 요 데이터셋 그 2개를 모으게 됩니다. 사실 이 논문이 3분의 1 정도를 이 이론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휴먼 레이블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 GPT-2로 똑같은 논문을 한 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성능이 저 봤었는데 성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를 얘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리서처랑 휴먼 레이블러랑 생각이 안 맞아가지고 망했다고 써놨어요. 그게 즉 얘가 제일 문제였다고 써놨는데 레이블러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계속 가야 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걔는 감시할 수단도 적고 무엇보다 한번 일을 주고 이거 레이블링 해 라고 주면 괜찮은데 계속 온라인으로 그때 계속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크가 좀 안 맞아가지고 퀄리티가 안 좋았다.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해야 될까 싶은 겁니다. 거기서 2가지를 바꾼 건데 첫 번째로는 아예 강학습이 학습하는 과정과 레이블링하는 과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강학습이 학습하는 도중에 빨리 레이블링 해줘. 그래서 레이블링 갖고 오면 다시 학습하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강학습 학습을 끝내고 레이블링 한 번에 주고 끝나면 다시 강습하고 라는 식으로 아예 그 포메이션을 바꿔버려요. 두 번째로는 이게 강학습 알고리즘이 바뀌고 강습 알고리즘 바뀐 건 아니고 걔네가 여러 가지 어플레이션 스디를 했는데 이 GPT-2로도 강학습을 요약하는 논문이 작년에 있었는데 제일 좋은 결과를 낸 모델이 온라인으로 그때그때 계속 피드백을 추가로 주면 그게 그중에 제일 성능이 높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루프에 들어간 이터레이션 수를 줄였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몰아서 계속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 배치 단위로 네, 배치 단위로 주고 네. 한번 쌓이면 러닝 시키고. 네. 그 단위를 크게 했다. 네. 사람이 덜 필요하게.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인데 레이블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엄청나게 자세히 나왔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보통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일부러 풀어보신 거 안 하고 이게 C.1인데 C.6까지가 레이블러를 관리한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간에 대한 밸리데이션 설정줘가지고 걔네가 잘 못하나 인간을 바꾼다. 그러면 해고하고 그 다음에 따로 어디서 만들어서 걔네랑 Q&A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걔네한테 우리 시스템 설명해보라고 그런 걸 계속 합니다. 데모그래픽이 뭐예요? 이게 아마 그런 겁니다. 그 뭐야 인류 인종 그 국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과 윤리에서 최근에 많이 관리되고 있는 게 실제로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봤더니 다 잘 사는 나라 이런 데서만 왔다더라. 그래서 만약에 저 텍스트가 일반 미국인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쓴 글이면 어큐러스가 확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런 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최근에 많이 만약에 이제 휴먼이 들어가게 저런 레이블러리나 크라우드 소싱이 들어가게 되면 요새는 저런 걸 되게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표 같은 것도 정리해둔 것도 나와 있고 체크는 네. 넓혔는데 그래도 100인이 많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아 써 있고 그래서 100인이 많은 거랑 100인이 안 많은 거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시험을 또 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길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HCL이 아니에요. 걔네끼리 막 두 명이 몰래 같은 데 넣어줘가지고 둘이 일가석에 나오나서 쳐보고 막 그런 거 엄청 해서 결과적으로 잘했다. 이건 와 진짜 근성. 이거는 정말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근성을 보시려면 블로그를 보시면 돈도 엄청 들었을 것 아유 오픈 AI나.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데이터로 이제 리워드 펑션, 이제 리워드 모델,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거에 높은 리워드를 주는 얘를 학습시키고 그걸 이제 요약하는 가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후준이가 질문한 게 물어본 게 이건데 처음에 그러면 일단 리워드 펑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데이터셋에 원래 주어진 원래 레퍼런스, 원래 정답과 파인 튜닝한 그 모델, 그 현재 지금 모델을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답에. 이 두 개로 비교해서 리워드 모델을 원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시 아직 가학습 안 하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은 가학습과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 올 수 있는 거니까 슈퍼바이스 러닝 모델도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여러 개 만들어 요 그래서 1번 모델, 2번 모델 얘는 좀 있다, 얘는 약간 어블레이션 같은 건데 그런 거 1번 모델에서 다시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또 얘랑 비교한 거, 얘는 얘랑 비교한 거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해서 두 번째 리워드를 학습을 시킵니다. 여기까지 시켰으면 이제 강학습 학습을 시킬 건데 요 리워드 1번이나 2번을 이제 펑션을 갖고 와서 강학습 학습을 시킵니다. 1번 원래 좀 얘기했던 대로 강학습 학습 시키고 다시 얘로 데이터 만들어서 그 다음 모델 학습 시키고 그냥 약간 포퓰레이션 베이스 트레이닝처럼 여러 개의 폴리시가 공존하게 하면서 다이버시티들이 네, 저는 그것도 감기도 하고 그리고 리워드 학습 시켰으면 다시 그걸로 또 강학습 시키고 그걸로 다시 리워드 학습 시키고를 반복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거. 이제 결과인데 이게 Y축이 뭐냐면 인간 거에 비교해서 얼마나 선호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따로 밸리데이션 셋을 줘가지고 인간 거랑 두 개를 같이 준 다음에 얼마나 높은 비율로 그걸 골랐냐라는 게 Y축입니다. 0.5를 그냥 딱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제안한 휴먼 피드백 모델은 좀 높은 반면에 얘는 파인 튜닝 하는 거, 얘는 그냥 GPT 프리트레인 하는 거.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요약 길이가 길면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담기고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랭스가 영향을 안 끼치게 걔를 좀 조정해준 또 어블레이션 모델이 있어요. 자세한 것도 블록에 나와 있는데 얘를 그러면 같은 랭스로 놓고 좀 비교를 했다고 했을 때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얘는 0.6에서 0.67 나오는데 0.2 정도에서 이 정도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호하는 그 특도인데 얘네가 그래도 더 높다. 레퍼런스보다. 그리고 밑에 것만 당연히.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리서치. 그리고 인간이 선호하는 속도라고. 이게 아까 말한 실험이 다 끝나고 인간 레퍼런스 원래 주어진 그 정답 레퍼런스랑 얘네 모델이 만들어낸 이런 걸 몰래 두 개를 주고 뭐가 좋은지를 맞춤형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60%가 얘네 걸 찍었다. 그걸 인간 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델이 커질수록 올라간다. 즉 모델이 커지면 좋다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었고요. 데이터셋 얼만큼 썼어요? 휴먼 피드백 데이터셋 총 얼만큼? 부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쪽이라. 그게 그러니까 요 비교 하나당 작은 거는 몇백 개부터 큰 거는 5, 6천 개까지 요거 하나하나 피드백. 네. 그래서 나오지만 수천 시간의 레이블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블을 다 합쳐서 일단 뒤에 나와
이렇게 1년 그래서 얘는 이밸류에이션 스코어고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로는 서머리 두 개 중에 뭐가 좋냐를 측정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아까 정확고 그 자체가 얼마나 말이 되냐, 얼마나 내용 커버하냐, 종합 평가를 계속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얘를 그냥 쌓아봐서 히스토그램 찍어봤더니 뭐 우리 게 다 높더라. 라는 게 그냥 결론이고 그다음에 이 오버롤이 전반적으로 글이 얼마나 좋은데라는 평가인데 요거 만점 받은 게 강학생은 좀 더 많았다라는 거고 당연히 얘네는 좀 적었다라는 걸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TLDR에서 학습을 하고 그냥 제로샷으로 CNDM에 넣어본 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이 둘은 그냥 프리트리한 하는 거고 얘는 TLDR에다가 파이팅을 한 거니까 이 둘이 못하는 건 당연하고 휴먼 피드백도 상대적으로 더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 학습을 강학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은 CNDM에다가 학습을 한 결과인데 당연히 얘네는 이 데이터셋을 최적화해가지고 학습한 거기 때문에 얘네보다 못한다. 다만 못하는 게 혹시 얘네는 길이가 길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좀 이 길이 x축을 길이를 놓고 그럼 같은 x축 하면은 같은 길이일 때 얼마나 동렬을 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모델이 그래도 같은 길이로 쟀을 때 뭐 나쁘지 않고 좀 근접한 수준에 있다. 그 데이터를 처음 보는 제로사직에도 불구하고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y축은 아까 말한 오버로드고요. 마지막 본 거로는 이 리어드 펑션이 얼마나 좋냐인데 얘가 아까 제가 말한 2017년에 그 강화습으로 요약한 논문입니다. 루지 스코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걔를 계속 맥시마이즈 하다 보면은 인간이 보기에 좀 별로가 된다. 너무 과할 정도로 하게 된다. 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제가 살짝 이 논문에서 이해가 안 가는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저희가 학습시킨 니어드 모델로 학습을 시킨 거라길래 강학습으로 이 세 개를 학습을 시킨 줄 알았는데 강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좀 더 간단한 생각하면 어블레이션 모델이 뭐가 있냐면 니어드 펑션 만드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걔로 굳이 강학습을 만들지 말고 그냥 슈퍼바이스드 파인튠된 모델을 갖다가 샘플링을 한 1000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리어드 펑션에 넣어서 제일 높은 리어드 펑션한 대를 그냥 서머리로 쓰자라는 겁니다. 그럼 강화수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빠져버려요. 그게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휴먼이 비교하는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걔로 리어드 펑션을 훈련을 하고 그걸로 다시 강화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리어드 펑션까지만 만들고 그 스탑 그리고 슈퍼바이스드 모델로 요약을 시켜보는 겁니다. 엄청 많이 시켜봐서 걔를 그냥 지금 훈련한 그 리어드 모델에 넣어보는 겁니다. 리어드 모델에 넣는다는 게 무슨 리어드 펑션의 인풋은 어떻게 리어드가 뭔지 리어드가 몇인지 저희 리어드 모델로 재본다. 그래서 제일 높은 리어드 받은 그냥 그 서머리를 쓰자라는 강화습으로 그 요약한 강화습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리어드 모델 학습이 끝나면 그 리어드 모델을 맥시마이즈하는 강화습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리어드 펑션이 있겠죠. 그러면 본문과 요약을 보고 점수를 내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야 될 때 이미 갖고 있는 이 모델 얘를 그냥 샘플링을 여러 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머리 1부터 예를 들어 1000까지 했다. 그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받는 그냥 그 놈을 쓰자라는. 이게 같은 모델에서도 계속 랜덤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샘플링 그 디코딩 하는 거예요. 빈서치를 하든 뭐라든. 그러니까 그 내가 디코딩한 것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알 게 없으니까 네. 내가 만든 리어드 모델로 판단하자. 네. 그래서 그게 요 세 개인데
뭐 루지를 그냥 맥시마이즈 하는 것도 높았다라는 건데 그게 안 나있습니다. 그럼 이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은 확실히 강학습까지 포함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리니까 시간상으로 자원적으로 이득일 텐데 그럼 강학습이 얘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가 있고 약간 두루뭉술하게만 나와 있어요. 그거는 큰 차이가 안 나면 강학습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리절트고요. 얘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우리가 펑션이 제대로 배워졌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냥 퀄리테이티브하게 먼저 본 겁니다.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내가 친구한테 내 핸드폰에 그 거미 사진을 보여줬더니 걔가 내 폰을 내리쳐서 깨졌다. 그 나는 원래 요약은 그래서 나는 친구를 잃었다는데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잃었다라고 바꿔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가 내려갔다. 라는 건데 혹시 약간 뭐 아세요? 친구가 내 핸드폰을 깨서 원래는 친구를 잃었다가 맞는 요약인데 내 핸드폰을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약간 이런 시멘틱을 좀 잘 잡아내게 학습을 한 걸 볼 수 있다? 라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 이미테이션은 얘네가 320글이라고 적어놨고 그다음 추천 시간은 이제 레이블러 hours 그리고 이 레이블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아까 브록시에 엄청 써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코드가 많이 들고 조금 더 사용하려면 조금 더 발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제 생각엔 아까 말한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이랑 같이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계속 새로운 휴먼들이 평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준 건데 슈퍼바이스드 모델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걔네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강학습으로 뭔가 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어더 펑션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안 돼.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다. 라는 게 두 번째. 뭐야? 논문에서 나는 아니, 논문에 안 써있어. 논문에 뭐라 써있냐면 논문에는 근데 그 TLDR 같은 데이터셋에 있는 그 데이터 양이랑 이 데이터 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지 않나요? 어떤 게 잠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휴먼 레이블 데이터. 휴먼 레이블 데이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왜냐면 제가 걔네 리미테이션 보면은 걔네도 약간 한 문단 정도 인정을 하는데 원래는 인간이 그러면 같은 시간을 들여서 그만큼 요약을 좀 대신 써주면 그걸로 슈퍼바이스 학습한 것까지 비교를 해야 완벽한 비교가 아니냐. 하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 그런 한마디로 강학습으로 리워드 펑션을 만든 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객관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결론.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트 오브 n이 잘 동작하면 굳이 강학습할 이유가 없지 않냐? 라는 것도 딱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세 개가 유미 리미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컨셉이 엄청 여기까지. 혹시 데이터도 데이터셋이 모델은 공개했는데 이건 그런 언급을 받는 거죠? 공개도 어디서 해봐야 이런 안구나. 깃허브를 파놓고 뭔가 공개하는 데이터는 아니고 그런 거 모델이죠. 네, 그런 거 같아요. 롤 뱀핑에서 쓸수 있게 이렇게 고수도 뭐 앞으로 갈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네어랑 다몬이랑 해서 지네어 지네어 뱀핑 끝내줘서 모른단 말이야. 공개 선택 공개 선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공개하면 데이터셋의 개수가 좀 적고 그 베리언스가 너무 큰 경우에서 좋겠네.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은 프리트레이닝 일반 게임 다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의 지식을 작은 양으로 트랜스퍼 시키기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컨셉이 뭐야? 비전문가가 어디만 하고 싶다. 레이블러 어제도 비전문가.
내가 봤을 때 레이블 엄청 좋은 거 같아. 그것도 알아 사실. 레이블 우리도 직업 다 레이블 관련돼서 레이블러 박사 4.8 있어. 레이블러 박사? 이게 이유 아니야? 4.8 저거 박사 각각의 마스터 디그리 22.5. 아니 레이블링 PhD가 얘보다 지금 5분 정도 브레이크아웃. 네. 그건 다른. 아니. 3분이 딴 3분? 네. 7분이네. 야 이거 재밌다. 아, 이게 좋은 거 영근님이 생각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은 뭔가요? 그럼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 논문에 적절한 어플리케이션. 진짜로 너무 길어. 뭘 연습할 생각? 어플리케이션. 이거 봐. 이게 모델이야. 뭐. 이거도 만든 모델. 이거는 오픈 AI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원래 검색 시스템이 러닝 투 랭크라고 네. 저런 거로 뭐 이 키워드 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나온 검색 결과 중에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상위에 랭크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거 페어 데이터 모아서 학습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것도 릴레이트 워크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스케일 업해서 로봇을 시키고 유학에 써봤다가 컨트리뷰션. 스케일 업에서 뭐 했고? 그러니까 그 17년 앞에 로봇 설명할 때 로봇? 네네. 네. 내가 막 백덤블링 하는 거 설명할 때 방법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딥 아래에 적용해서 뭔가 해낸 건 처음이다 라고 쓰는 게 컨트리뷰션이에요. 유학도 뭔가 GPT-3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유학도 뭔가 좀 의미 있게 해냈냐 해낸 게 우리가 컨트리뷰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방법이 새롭다고. 키워드를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는 고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 고정. 프리즈 하는 거예요. 학습을 끝내면. 리어드 펑션이 고정되어 있냐면 말씀. 네. 강화학습이 훈련할 때는 리어드 고정된 상태고 다 끝났으면 다시 리어드 펑션을 또 추가적으로 학습시켜서 그 다음 다시 학습을 시켜요. 강화학습이 움직이는 동안에 리어드는 고정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 방향을 원래 처음에 그냥 자원이 남아 돌아서 해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논문을 계속 몇 개씩 내더라고요. 같은 저는 뭔가 이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자원이 남아돌아서기보다는 뭐 사람 그거를 많이 넣어서 뭔가 해주는 테스트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닌가요? 사람의 입력을. 결국은 자율주행 적용하고 싶어서 하는 기초형. 써머리가 목표인 것 같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서머리라 그러면은 사람이 그 서머리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건 다 이퀄리 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을 뭐 많이 모아서 서머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걸 뭐 단순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할 텐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동적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평가자로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은 다른 종류의 레이블을 다른 형태로 된 정보 그 다른 형태의 레이블을 모으는 것 같은. 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0 CVPR 베스트 페이퍼로 선정된 Unsupervised Learning of Probably Symmetric Deformable 3D Objects from Images in the Wild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는 어떤 2D 싱글 뷰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를 3D 리컨스트럭션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처럼 흑백 사진으로만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텍스처도 입힐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빛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놀라운 점은 보통 3D를 리컨스트럭션 학습할 때 어떤 3D를
3D 정보를 슈퍼비전으로 줘서 그 정보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때 어떤 싱글 뷰만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인퍼런스 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D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좀 이해를 위해서 데모 영상을 잠깐 보면은 이런 동영상이 좀 가장 잘 나타낸다 생각했는데 같이 비디오를 보실 때 사람 얼굴만 크롭해서 그러면은 이런 싱글 뷰만으로 학습한 데이터 결과가 이쪽처럼 3D화가 되고 이제 두 번째 로우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알아보는 사진이고 세 번째는 계속 확인을 계속하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게 2D 이미지로만 학습됐다고 싱글 이미지요? 멀티 이미지. 싱글 이미지입니다. 싱글 뷰 이미지. 네, 보통 멀티 뷰로는 2D 이미지로 3D를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오로지 싱글 이미지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3D 분야에 대해서 되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용어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뎁스맵은 이제 카메라의 초점으로부터 오브젝트가 위치한 그 거리를 이미지화시킨 것이고요. 이 노멀맵은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겠는데 이제 표면에서의 법선 벡터를 나타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빛이 어떤 표면에 반사됐을 때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어 나갈 것인가를 이미지화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쉐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알비도라는 맵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좀 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알비도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각각 픽셀에 고유한 텍스처를 담은 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사실 거의 같은 텍스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비치게 되면은 이쪽 정보는 굉장히 밝게 보일 것이고 이쪽 점은 굉장히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 두 개의 고유한 텍스처는 같을 텐데 이 빛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보는 이미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고유한 텍스처만을 담은 것을 알비도 맵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텍스처라는 게 뭐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쉽게 좀 답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게 텍스처라고 말하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빛 같은 현상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알비도가 어떤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3D 이미지를 렌더링할 때 저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좀 만드는 그런 맵인 것 같습니다. 텍스처. 텍스처는요? 텍스처로 왔잖아요 지금. 텍스처. 네. 텍스처는 뭐 저희가 보이는 게 텍스처지 않을까요? 근데 또 보이는 게 텍스처? 네, 저도 용어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그 텍스처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알비도인 것 같은데 문제도 있으실까요? 지금? 나 눌러서. 이제 캐노니컬 뷰라는 얘기가 뒤에 나올 텐데 캐노니컬의 뜻은 뭔가 주범의 그걸 모르는 단어여서 그래서 캐노니컬 뷰라는 건 여기서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그 뷰를 캐노니컬 뷰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것에 캐노니컬 뷰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내가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이게 다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다 있다는 거죠? 데이터셋에요? 네. 아니요. 데이터셋은 오로지 싱글 뷰 이미지만 있습니다. 이 그렇죠. 오리지널 이미지만 있고 중간 결과물들로서 예측하게 됩니다. 얘네들. 그거 모델이 생성해내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구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뒤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런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3D 정보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3D 정보를 저희가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의 수식들을 이용해서 다시 렌더링을 해서 원본 2D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이미지와 원본 2D 사이에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주어서 여기 있는 저희가 이 3D를 예측하는 이 인코더 파트를 학습을 진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좀 뒤에 다시 이건 드리겠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없어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 없습니다. 오로지 딱 오토 인코더 구조로 되어 있고 오토 인코더의 인코더가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 디코더 파트는 어떤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의 수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지금 한번 컴퓨터 그래픽스의 수식이라는 게 저 렌더러예요. 그러면 네, 그냥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예를 아니, 들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렌더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얘기한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저런 구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이미지를 저희는 3D 정보로 분해한 다음에 이 리컨스트럭션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저희가 기준이 되는 뷰를 하나 예측을 하고 이 기준이 되는 뷰에서 어떻게 내가 돌리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이미지가 나올까를 예측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풋 이미지가 만약에 한 오른쪽으로 한 15도 정도 돌아간 사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 기준이 되는 뷰는 편의상 제가 정면으로 예측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뷰 포인트가 너는 오른쪽으로 15도 돌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D 이미지 상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15도 돌려 이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뎁스를 이용해서 이 기준이 되는 뷰를 3D화 시켜주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뷰 포인트에 의해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된 3D 이미지를 다시 프로젝션, 2D 이미지 상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 이미지와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세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가 어떤 정면, 그러니까 기준되는 뷰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였는데 사실 지금 아까와 같은 구조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인풋 이미지를 얘가 그대로 내뱉게 되고 얘를 다시 그대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라고 하면은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0이 되게 돼서 학습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뷰포인트와 뎁스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뷰가 그냥 원래 이미지만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들은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세우게 되는데 바로 시메트릭입니다.
지금 이 파트가 저희는 기준이 되는 뷰, 그래서 정면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파트가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얘가 시메트릭해야 된다 라는 컨스트레인트를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면 사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얘가 강제적으로 정면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이게 해당 그림이고요. 네.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위에 인코더 파트를 어떤 스몰 파이라는 펑션을 썼을 때 이미지를 집어넣게 되면 뭐 뷰포인트 X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아래 리컨스트럭션하는 파트 A에서 얘는 라지 파이라고 하면 W, D, T는 어떤 리컨스트럭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원래 기존에는 인풋 이미지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 사이에 로스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바로 여기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 뷰와 이 뎁스맵을 플립, 그러니까 좌우 반전시켜가지고 다시 또 다른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뷰포인트는 같은 뷰포인트를 사용하고 이 뎁스맵과 텍스처만 플립을 한 후 어떤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본 이미지와 로스를 걸어주게 된다면은 이 파트와 이 파트의 시메트릭이 강제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을까요?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처럼 했다는 거잖아요. 저기서 나온 아웃풋을 플립해갖고 저 뎁스맵도 플립해갖고 저 렌더러에 넣어줬을 때도 뭐 오토인코더를 만족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시메트릭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저거를 그냥 레귤라이제이션처럼 직접 그 픽셀 레벨에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논문에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논문에 대해서 그거의 단점으로는 그러면은 그 레귤라이제이션 텀에 얼마의 람다를 곱해줘야 될지 이런 것까지 결정해줘야 돼서 좀 오히려 학습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플립 이미지에 대해서 로스를 걸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시메트릭하게 저희가 강제를 시킨 후 저희가 어떤 기준이 되는 뷰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정말 지금 시메트릭하냐? 라고 하면 아직 시메트릭하지 않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대표적으로 머리가 있겠죠? 머리를 반전하면은 이제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플립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플립하지 않은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한 거고 플립한 이미지로 리컨스트럭션 했으면은 여기에 머리가 없고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머리가 있겠죠. 그럼 원래 원본 이미지와 로스를 걸어 주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모델 입장에서 맞출 방법이 없어서 학습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시메트릭한 거는 머리뿐만 아니라 텍스처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텍스처를 아까 교수님 텍스처 뭐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각각의 텍스처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사람이
대칭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처가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여기는 굉장히 하얗게 되고 여기는 굉장히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비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이 부분이 굉장히 밝았다고 하면은 리컨스트럭션에서도 부분이 어둡고 부분이 밝을 텐데 원본 이미지는 반대로 이 부분이 어둡고 이 부분이 밝아서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뒤에서 제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그 빛에 의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빛에 대한 부분을 따로 모델링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원래 텍스처에서 빛을 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텍스처를 알베도, 즉 고유의 텍스처로 예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알비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렇게 대칭선을 그려봤을 때 웬만하면은 이 대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처가 같을 것이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을 해서 모든 어시메트리가 사라졌냐 하면은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도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컨피던스 맵을 모델에서 새롭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컨피던스 맵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틀려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입장에서는 만약에 플립되지 않은 이미지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학습이 완전 정확히 됐다고 생각해서 정확한 뷰포인트를 예측했을 때 이런 완전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와 같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립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 방향이 반대로 나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에서도 머리카락이 무조건 반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델이 어떻게 해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플립된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틀려도 되는 부분을 모델이 새로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예측하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어두울수록 모델이 생각하기에 좀 더 틀릴 부분입니다. 틀려도 된다. 네, 맞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로스 펑션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저거를 컨피던스라고 붙인 이유는 저게 약간 검은색이 백석을 교회면서 0에 가까우니까 불확실하다. 나타나는 근데 여기서는 언설턴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기 두 장이 나와요? 클릭한 거랑 네, 플립한 거 안 한 건데 사실 얘는 그렇게 중요한 애는 아닙니다. 얘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학습이 진짜 정말 이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모든 게 다 0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요? 왜냐면은 플립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카락 같은 거를 정확히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생각하기에 틀려야 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플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부분은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쪽은 틀려도 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 컨피던스의 기준이 되는 건 첫 인풋 이미지 I고 네. 그거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틀려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는 어디서 그 정보를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네, 이 인풋 학습하는 인풋어가 거예요? 학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스 맵 시그마 프라이는 아마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제 약간 수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네. 얘 논문은 좀 특이하게 왜 좀 어블레이티드 버전의 모델 그림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사실 논문에는 없고 그 페이퍼 발표하는 그 그림과 제가 이렇게 좀 짜집게 해가지고 논문은 그러니까 최종 버전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발표 때는 이게 자기네들의 이제 뭐 이렇게 발전 과정, 개선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느라고 지금 위에서 보여준 그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저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도 편할 것 같아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약간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인코더들 중에 쉐어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일단 로스, 제일 중요한 로스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스 식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이 부분은 내가 픽셀별로 평균을 취해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진행해 보면은 오메가가 픽셀의 총 집합인 거예요. 네, UV는 6,V인 거예요. 네, U가 호리전탈 그리고 V가 버티컬 그 저기 인덱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ln 2 시그마 네 1. 다가 마이너스 하고 ln하고 익스포넨셜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ln 2 시그마 더하기 시그마 분의 d l1 형식의 꼴로 정리되게 됩니다. 실제 코드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이 진행되는 방향은 첫 번째로 L1이 낮아지는 방향입니다. 즉 리컨스트럭션을 잘하는 방향으로 저희 아까 그 인코더 부분이 학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그마는 어떻게 학습이 될까? 라는 건데 시그마는 만약에 시그마가 작아지게 된다면 오른쪽 텀은 커지게 되고 왼쪽 텀은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시그마가 커지면 오른쪽 텀이 작아지고 왼쪽 텀이 작아지겠죠. 즉 시그마는 이제 이 L1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L1이 큰 픽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로스들이 지금 다 픽셀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이제 L1이 큰 픽셀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커져야 될 거고 그렇다고 또 모든 픽셀에 대해서 시그마가 커져버리면은 왼쪽 텀에 의해서 왼쪽이 로스식이 커져버리니까 모든 시그마가 커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그마는 L1을 작게 하지만 왼쪽 텀 레귤라이제이션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돼서 시그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틀려도 되는 부분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괜찮으실까요? 저 식이 어디서 나온 식이에요? 뭐 가우시안으로 뭘 모델링을 해서 나온 어떤 식인 건가요? 네, 라플라시안으로 모델링했다고 합니다.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자세히는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 기분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약간 소프트맥스로스라 그게 이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 프로바빌리티 이 입력을 줬을 때 이제 그 해당 그라운드 트루스 클래스의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그게 이제 라이클리후드라고 본다면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자. 그런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 이제
u,v라는 좌표 값에서 그 좌표 값에서 저기 어떤 가우시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6,v가 뭐 컬러 값이 뭐 30이었는데 그 35로 예측을 했으면 5만큼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언설튼티를 고려했을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30이다. 그거는 알겠는데 어떤 언설튼티를 고려하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probability distribution이 3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가우시안 분법. 저건 라플라시안이지만 이제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긴 거고 가우시안은 둥그렇게 생긴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이제 3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은 일단 평균은 30이에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30이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제일 크다. 그렇게 모델링을 하되 이제 시그마는 이제 이 밴드위스 그 시그마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의 미인 값이 30인 거는 그건 알겠다. 근데 그 uncertainty, 그러니까 그 값을 중심으로 실제로 발견될 그 값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꼭 30만이 정답이 아니라 다른 값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다른 값들이 나타나는 그 다른 값들의 확률 분포가 라플라시안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그마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한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측한 시그마에 기반한 라플라시안에서 우리가 예측한 그 30이라는 그 ij 그 위치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30이지만 우리가 예측은 35로 했으면 5만큼 떨어진 값을 지금 예측한 거잖아요. 네. 그 라플라시안 산에서 그 아마 이렇게 뾰족하지 않아요? 네, 좀 더 가우시안보다 뾰족한. 아니 좀 더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핀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5만큼 네, 뭐 하여튼 그 밴드위스를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5일 때 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금 저기서도 보면 만약에 5가 좀 되게 바깥쪽에 있으면 내가 좀 예측을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시마이즈하고자 하는 라이클리후드 값이 라플라시안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면 저렇게 식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거기다 로그가 씌워졌다는 거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시그마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마까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경우는 어쨌건 저 30을 기준으로 해갖고 밴드위스가 어떤 한이 있을 때 35라는 값에서의 확률 값을 최대한 올려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값을 올려주려면 지금 저 경우도 빨간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까만색보다는 빨간색의 형태로 이제 즉 시그마를 크게 모델링을 해두면 내가 에러가 많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벗어났을 때도 이제 확률값이 어느 정도는 좀 크도록 그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이쪽으로 당기는 게 에러로 쓰고. 네. 그러니까 모델 입장에서는 가장 픽셀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는 게. 모델 입장에서는 지금 35라는 거는 내가 예측을 한 값으로서 내가 35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다만 모델 입장에서 모르는 값은 당연하겠지만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35가 과연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밴드위스를 넓게 써갖고 그 35에 해당하는 probability density 값도 꽤 높도록. 근데 이제 저 경우 우리가 꽤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면 30을 예를 들면 30.1, 31 정도로 예측했다면 괜히 밴드위스를 넓혀봐야 저거는 산의 피크는 지금 빨간 산과 까만 산에서 이제 피크로 보면 빨간 산이 훨씬 더 높이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피크 근처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피크를 높이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를 작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예측한 값이 확실하다면 시그마도 작게 하는 게 모델 입장에서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은 뭘 하느냐, 포인트와이즈로 에스티메이트 혹은 프리딕트를 하되 그 저기 언설튼티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것과 좀 똑같습니다. 근데 저거를 또 거꾸로 보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약간 시메트릭한 성질 때문에 내가 35라고 예측을 했으면 내가 약간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타날 확률 분포를 약간 35를 피크로 해갖고 저 가우시안 산을 똑같이 씌우는 거예요. 35가 피크였을 때 30에 대한 확률값이나 30을 피크로 했을 때 35에 대한 확률값이나 이게 똑같은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그 밴드위스가 저기 베리언스 저 시그마가 똑같은 한이라면 확률값은 동일해요, 당연히. 거리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내가 35라고 일단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를 내가 던졌대 혹은 예측값을 내놨대 이 저기 그라운드 트루스는 그래도 당연히 35랑 정확하게 딱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35보다 얼마나 멀 것 같으냐를 내가 그걸 하는 거죠. 예측을 그걸 시그마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논문에서도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팩토라이즈 로그 라이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오브 그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팩토라이즈 뜻이 아마 픽셀별로 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맞아요. 네. 팩토라이즈는 저게 그러니까 이게 픽셀들이 서로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사실. 네. 픽셀들 하나하나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 거는 맞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트하냐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저기 그 멀티베리어트로 해갖고 그 코베리언스니 막 이런 것도 고려가 다 되고 해야지 그게 약간 맞을 텐데 좀 심플리파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팩터라이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트한 형태로 모델링을 했다는 뜻인 거죠. 코베리언스가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 진행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냥 리컨스트럭션 이미지뿐만 아니라 플립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까지 같이 로스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모델의 함수 같은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스몰 파이 함수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뎁스, 알비도, 뷰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컨피던스 맵 두 개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뎁스는 어떤 픽셀 하나를 양수 하나로, 알비도는 픽셀 하나를 RGB 채널, 3채널로, 라이트는 이제 네 가지의 실수를 예측하게 되는데 빛의 색이 나타내는 파라미터 두 개, 빛의 방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두 개를 예측하게 됩니다. 사실 빛의 방향이 이제 x, y, z 세 개인데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루트는 1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제 방향을 두 개로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 뷰포인트는 6개의 실수로 예측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x, y, z 축에 대해서 각각 회전 이동 그리고 평행 이동 그래서 6개의 파라미터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다 하여튼 렌더러의 인풋이 저거니까 저렇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람다와 파이는 뭐죠? 대문자 람다, 대문자 파이? 아, 네. 이거는 파이 자체가 보시면 알베도와 뎁스와 라이트를 받아서 알비도, 뎁스 그리고 라이트를 받아서 이런 캐노니컬 뷰를 만들어내는 함수를 뜻하고요. 이 파이는 이 캐노니컬 뷰를 이 뎁스에 의해서 3D화 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뷰포인트로 회전시킨 다음에 다시 뎁스에 의해서 2D 프로젝션 시키는 함수가 이 파이라는 함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우면은 이제 뷰포인트, 뎁스, 라이트, 알비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뎁스와
라이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쉐딩을 만들게 됩니다. 쉐이딩. 쉐딩. 쉐딩은 뭔가 쉐드, 저기 털 빠지다 할 때 쉐드, 뭐 약간 이런 쉐이딩. 그 그림자 할 때 쉐이딩. 그 다음에 저거, 근데 저 화살표도 뭔가 그러니까 렌더러보다 심플할지 몰라도 뭔가 있는 거네요, 계산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치는 거, 지금 방금 치는 거.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계산이 좀 있고요. 그 두 개 합칠 때도 뭔가 predefined 된 뭔가 펑션이 도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화살표 밑으로 그 카노니컬 뷰를 만들 때. 네, 맞습니다. 여기도 그게 있고. predefined 된 렌더러.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 디퍼런셜을 할 것 같고. 네. 그 렌더러와 지금 친 저 하늘색 두 개 박스가 다 predefined 된 어떤 모듈인데 그게 다 디퍼런셜을 하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 렌더러에 대한 설명 파트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2D 이미지를 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3D화를 하고 저희가 뷰포인트로 돌리고 그리고 다시 2D 프로젝션 하게 되는 모듈입니다. 이 2D 이미지를 3D화하는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제 어떤 카메라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에 의해서 P가 X, Y, 1 픽셀 레벨에서의 좌표고 이 라지 P가 PZ 글로벌 좌표계입니다. 이 함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이런 K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얘는 반대로 (3D) 픽셀을 2D 프로젝션에 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이 나타내는 것은 제가 어떤 픽셀 레벨에서, 그러니까 2D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픽셀이 있으면은 이 연산을 통해서 3D화 시키고 이 더하기 t는 저희가 이전에 예측했던 뷰포인트에서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tx, ty, tz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게 더해진 형태로 연산이 되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이 r이라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입니다. x축으로 몇 도, y축으로 몇 도, z축으로 몇 도. 이거는 뭐 함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x축에 대한 함수는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 0, 0, 0, 0 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y축, z축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함수에 의해서 2D 이미지를 3D화 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뷰포인트로 돌리고 다시 2D 프로젝션 시키는 연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K에서 저 F, CU, CV가 뭔가 예측된 값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F는 이제 카메라의 파라미터로 그 초점거리입니다. 그러면 K는 다 미리 정의되는 상수로 이루어진 함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CU, CV는 저희 이미지의 미드 하이트의 중심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수식적으로 근데 그러면 저 사진이 네. 저 뭐 초점거리 같은 게 있나? 저장이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사진 하나 찍으면 그 JPEG
PNG 파일에 뭐 픽셀 수가 나와 있지만 뭐 저 F 추정거리 같은 게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요즘에 좀 3D 작업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인데 여기 그냥 논문에서는 F를 1로 뒀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그리고 DSLR이나 이런 거에 이제 무슨 정보들 엑시프 정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의 메타 정보들이 쫙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기 뭐 DSLR이나 이런 거 찍으면 뭐 초점거리 뭐 조리개값 저기 또 ISO 값 이런 것들이 쫙 기록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 저거는 그냥 임의로 그냥 적당히 설정해도 그냥 알고리즘이 도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 보네요.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F를 1로 두고 학습을 진행하는 것과 네. 어차피 스케일에는 그렇게 어차피 저희가 D를 예측할 때 진짜 뭐 미터 단위로 예측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상관없이 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쉐이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 식들은 네, 얘네 뭔가 컨트리뷰션은 전혀 아니고 그냥 뭐 네 맞습니다. 있는 3D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렌더러에 원래 있는 렌더러에 그냥 식을 얘네들이 써놓은 거죠. 애들의 진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메트릭이라고 가정해가지고 그 아까 저희가 그 뷰를 그 캐노니컬 뷰로 픽트 시키고 로스 펑션에다가 언설턴티를 추가해서 학습이 잘 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런 그럼 빠르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어떤 한 픽셀에 대해서 왼쪽 픽셀과 오른쪽 픽셀을 각각 3D화 시키고 이 사이의 벡터를 구하고 아래 픽셀과 윗 픽셀도 마찬가지로 이런 벡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법선 벡터를 구하면은 이제 제가 노말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노말 벡터와 노말 맵과 이제 이 빛의 방향을 내적하게 되면은 이제 빛의 세기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전에 예측했던 빛의 세기와 곱해줘서 이런 쉐이딩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쉐이딩 정보를 다시 알비도와 곱해주게 되면은 캐노니컬 뷰가 예측되는 형태로 렌더러보다는 그 어떤 3D 그래픽스 모듈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뭐 알비도 플레이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뎁스 플레이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라이트에 대한 코딩을 따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깜빡 못 드렸는데 이제 에러 로스뿐만 아니라 아까 에러 로스 대신에 퍼셉츄얼 로스도 같이 사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퍼셉츄얼 로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아까 인코더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로 이미지넷에서 가져온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사용했는데 이미지넷으로 미리 학습시킨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사용했는데 그 이미지넷을 학습시키지 않고 퍼셉츄얼 로스를 이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로 먼저 프리트레인 시킨 경우라고 합니다. 성능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컴피턴스 맵이 없었을 경우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이 알비도 플립이 없는 경우 그리고 라이트가 없는 경우 그리고 컴피턴스가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알비도가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텍스처 부분 어떤 기준이 되는 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캐노니컬 뷰로 예측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원래 알비도 플립으로 이제 캐노니컬 뷰로 픽스드 시킨 알비도 플립의 역할이 이 뷰를 이제 캐노니컬 뷰로 픽스드 시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알비도 플립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원래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내뱉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뎁스나
어떤 이런 뎁스 정보 같은 것이 제대로 예측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트가 없는 부분도 라이트가 없으면은 어떤 그런 시메트리의 가정이 좀 많이 무너져서 알비도가 제대로 학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피던스가 없는 경우인데 컴피던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서 사용한 이 BFM이라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시메트릭하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사람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헤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시메트릭해서 컴피던스 맵을 뺐을 때도 성능의 저하가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어떤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그 이미지에 대해서 펄트러브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은 각각 그 해당 이미지에서 억지로 네모박스들을 채워놓음으로써 시메트릭하지 않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컴피던스 맵이 있을 경우야 없을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노펄터브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펄터브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엄청난 성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미지 상에서도 이 부분이 컴피던스 맵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있는 부분은 여기 이 시메트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시그마 프라임에서 너 여기 틀려도 되라고 잘 예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컴피던스 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피던스 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컴피던스 맵이 네. 저 두 번째 컴피던스 맵은 네. 저것도 시메트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뷰포인트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퀄리티브 리절트를 나타낸 건데 이제 사람 이미지의 경우 그냥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자신들이 리얼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람 얼굴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 그리고 어떤 뭐 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한다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실제 이미지로 학습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페인팅을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때 일반화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캐노니컬 뷰를 따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캐노니컬 뷰를 이용해서 어떤 실제 이미지에서 너가 시메트리 플레이는 어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컴피던스 맵 아까 시그마 프라임이 어떤 내가 틀려도 되는 부분을 예측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이미지상에서 어시메트리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프라임을 이제 시각화해 보면은 이 부분은 이미지상에서 어시메트리해 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다른 모델과의 비교인데 사실 이제 2D 이미지로 3D를 리컨스트럭트하는 모델이 거의 없고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얘네들인데 거기 페이퍼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당연히 걔네들보다 훨씬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인데 원래 이 뎁스넷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3D 슈퍼비전을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인데 거기서 3D 슈퍼비전 없이 좀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뎁스넷에 3D 슈퍼비전 없이 학습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잘해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셀럽 A도 저희를 프리트레이닝 했을 때는 이 뎁스넷이 어떤 3D 슈퍼비전을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테스트라고 그랬죠? 이제 2D 이미지를 어떤 3D 리컨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는 이제 뎁스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뎁스맵에 뭐 이게 뭐 이 테이블이 뭐예요? 테이블이 뭐 무슨 테스트를 한 거죠? 3D FAW 키포인트 뎁스 이밸리에이션?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 셋이 2D 이미지만 있는데 그 2D 이미지에 어떤 몇 개 포인트에 대한 뎁스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몇 개 포인트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얼마나 뎁스를 잘 예측하느냐. 저게 또 얼굴 데이터야? 그렇겠죠? 네. 시메트리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우리 모델이 뎁스를 잘 예측하고 있어. 즉, 그 말은 3D 리컨스트럭션 잘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뎁스를 직접 에스티메이트 하는 모델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뎁스넷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뎁스넷의 슈퍼바이저보다는 안 좋은 거죠? 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슈퍼바이저보다는 안 좋다?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뉘앙스가 그래도 우리가 뭐 셀럽에이도 프리트레이닝 하면은 비슷한 성능을 내 라는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고 우리는 비교를 거의 슈퍼바이즈랑 한다. 그러니까 하여튼 슈퍼바이저에는 지고 들어가는 거는 뭐 당연하니까 좀 그거는 감안해달라? 네,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 모파 뎁스넷은 언슈퍼바이저돼요? 이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거 아니세요? 어펜딕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그거 하는 거에서 풀 메시를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과제에서. 근데 굉장히 이게 되게 한정된 데이터셋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정확히 크롭해가지고 시메트리도 가정해야